안녕하십니까. 아동미술 7강 1교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1교시에서는요, 그동안 저희랑 살펴보았던 이론 부분을 종합하고 또 요약하고 또 설명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이전에 7강에서 1교시에서 서술형 시험을 보는 원래 제 시간이었지만 아직 그 NCS 그 교무처에서 7강까지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시간 강의를 뭐 따로 진도를 나가지 않고 그동안 했던 그 과정들, 이론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중간고사도 공지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1교시에서는 유아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발달 단계부터 시작해서 감상, 평가까지 한번 싹 다 다루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1교시에는 유아미술 발달을 보겠는데요. 우선 이번 교시에서는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한 5가지 정도 되는데요. 제가 시간을 따로 진도를 나가지 않고 복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이렇게 빨리빨리 나가고 여러분이 또 과제하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제를 공지하고 또 설명하고 또 공지하고 설명하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과제를 드립니다. 첫 번째 과제로는 이제 그 평면 미술을 발달을 중심으로 유아 미술 단계를 이렇게 나눠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학자별로. 그래서 이 학자별로 유아 미술 발달 단계를 정리해서 제출하는 건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하는 내용들과 또 이전에 1강부터 5강까지, 6강까지의 내용들을 조금씩 들어가서 보충을 하시면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만 할 거니까. 그래서 이 정리의 제출 내용은 컴퓨터 작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A4 용지에 작성을 하는데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수기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 워드 작업이 아니에요.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이번에 과제는. 그래서 A4 용지 작성하되 컴퓨터 작업이 아니고 수기로 작성합니다. 작성 분량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규정, 뭐 어떻게 어떤 형식을 갖추고 하는 것들은 전혀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이 과제에 대한 내용 정리를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맨 윗장에 A4 용지 맨 윗장 오른쪽 여기 위쪽에다가 이렇게 꼭 본인의 소속을 적어 주셔야지 누가 제출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7강 이번에는 7강 1교시고 과제 1번입니다. 7강 1교시 과제 1, 뭐 김아무개, 또 유아 미술 발달 단계. 이거는 여기 학자별 유아 미술 발달 단계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과제의 제 주제를 여기다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강 1교시 과제 1, 김 누구누구의 유아 미술 발달 단계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거를 쓰시고 작성을 몇 장이든지 하시면 이렇게 찍어 가지고 연속해서 묶음으로 제출을 할 수 있나요? 아무튼 이렇게 제출을 하시고 난 다음에 파일로 제출한 다음에 원본 있잖아요. 수기로 작성한 원본. 이 원본은 대면 수업 때 제출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 7강이 온라인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저랑 같이 대면 수업으로 이제 미술 활동을 할 텐데요. 대면 수업의 첫 강의는 8강이 되겠죠. 지금 7강이니까 저희 8강이 원래는 이제 이번 주 4월 20 지금 8일이잖아요. 28일 지나면 5월 5일이 되죠.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공휴일이 되는 바람에 이 수업을 하나 빠지게 되니까 보충을 해야 되거든요. 보강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 보강을 해야 되는데 보강 날짜가 언제 잡혔냐면 하루 전날인 5월 아니 그 다음 주에 월요일인 12일로 잡혔어요. 여러분이 수업이 월요일 날은 공강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업을 못했던 그런 내용들, 그런 시간들을 아마 월요일과 여러분 금요일도 수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이제 보강 날짜가 잡힐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출석 수업, 대면 수업을 못했던 거를 이제 몰아서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그 5월 5일 날 맞는 그 보강, 그러니까는 공휴일 보강 수업을 5월 11일 월요일이 되겠어요. 그날 수업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5월 11일 월요일 날 8강이에요. 그때 가져오시면 돼요. 직접 원본을 가져오셔야 돼.
그래서 8월 11일 8강에 가져오시고, 그러면 9강은 언제냐? 그냥 정상적으로 그 다음 날인 9일, 9교시, 아니 9강, 다음 날인 12일이 9강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1일과 월요일, 12일과 화요일에 연속 이렇게 나와서 수업을 해야지 이게 이제 시수가 다 채워지실 거예요. 시수가 채워져야지 우리가 또 한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1일, 5월 11일 월요일 날, 이날이 8강 1교시 8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이날 원본, 수기로 작성한 원본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럼 한번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자별 유아미술 단계를 제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학자별로 한번 3명의 학자별로 로엔펠드, 또 켈로그, 또 김정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로엔펠드는 창의적이고 정신적인 성장 1952년 저서에서 미술 단계를 난화기, 전도속 도식기, 그 다음에 도식기, 여명기, 의사실기, 사실기, 이렇게 6개로 구분하였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유아와 관련된 단계는 난화기, 전도식기, 도식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단계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제멋대로 그림을 그리는 난화기. 이는 2 내지 4세에 해당됩니다. 이 시기에는 유아의 근육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여러 방향으로 자유롭게 휘두르는 표현이 반복되다가 점차 근육 통제 및 시각과 운동 능력의 협응이 이루어지면서 무질서하고 의미 없는 끄적거림이 조절된 움직임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 난화기는 무질서한 끄적거리기, 또 조절된 끄적거리기, 또 의도적 끄적거리기 3하위 단계로 나누어진다는 거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숙지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전도식기 4 내지 7세에 해당되는 전도식기는 의식적 표현 과정을 시도하는 첫 단계로서 이 시기에는 사물을 바라보는 유아의 지각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게 됩니다. 유아는 자신이 그린 그림과 또 경험간의 관련성을 부여하면서 난화기에 사용했던 선과 원으로 목적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상징화하여 구체적 형태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유아의 그림은요, 경험한 사물에 대한 인식의 기록인 동시에 사고의 반영이므로 유아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지요. 이 전도식기에는 사람의 형태가 출현하는데 대개 두족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동그라미 하나에 딱 그려놓고 눈, 코,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옆에 귀가 그려지는 게 아니라 팔도 그려지고, 또 얼굴 밑에 목이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다리가 오죠. 이렇게 두족인의 형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외에도 사물의 안팎을 모두 표현하는 투시적 표현, 또 지각한 대로 표현하는 데서 나타나는 해와 달이 공존하는 표현, 뭐 이렇게 실제 대상과 무관한 채색 표현 등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아는 것을 그냥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그런 유아의 욕구가 왕성해지는 시기가 전도식기라면, 도식기 7 내지 9세에 해당되는 도식기는 사실적 표현 욕구가 강해져서 풍경화나 정물화 등이 그림에 나타나는데요. 형태 개념 습득기입니다. 유아는 사물에 대한 개념을 판단하는 능력을 습득하고 또 독자적으로 형성한 표현 도식을 통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물을 묘사하게 됩니다. 표현 도식은 사물에 대한 개념이나 또 유아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인물과 공간 개념 등이 주관적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이 공간 개념이 형성되는 이 시기에 유아는 왼쪽의 그림과 같이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림과 같이 공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이해하고 또 그림의 하늘과 땅을 구별하는 이렇게 기저선 아래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그림을 이렇게 그려 넣는 그 기저선을 중심으로 사물을 배치함으로써 공간 관계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죠. 위, 아래, 여기는 땅, 하늘 뭐 이런데, 또 동일한 인물이나 사물을 반복하여 그리기를 즐겨하며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또 강조해서 크게 그렸잖아요. 또 학대하거나 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예 그냥 생략해버리는 이런 표현들을 나타나는 시기가 도식기입니다. 다음은 켈로그의 단계를 한번 보면요.
이 켈로그는 20여 년간 수집한 이 100만 점 이상의 유화 그림을 분석한 1970년에 아동 미술 분석 연구에서 유화 그림의 발달 단계를 난화하기, 도형의 출현, 또 도형의 정교화, 또 초기 회화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하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난화하기는요. 1에서 2세에 또 도형의 출현 단계는 2에서 3세, 또 셋째 도형의 정교화 단계는 3에서 4세, 또 초기 회화 단계는 4 내지 5세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첫째 난화기의 1 내지 2세 시기로는 그림의 기본 형태가 나타나며 유화는 목적 없이 선을 무질서하게 끄적거리고 신체 운동 결과로 생긴 선의 출현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선으로 이루어지는 끄적거림의 표현을 한 20가지로다가 표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켈로그의 기본적인 난화 패턴의 20가지이라는 것이죠. 다음에 2 내지 3회에서 도형의 출현 단계에서 이 시기로 명백한 배치 패턴이 나타나는 끄적거리기가 이제는 단일선을 활용한 도형 그리기로 발달하여 단순한 형태의 도형 그림이 나타납니다. 또한 유화들이 난화를 그릴 때 전체 화지의 어떤 위치에 그림을 배치하여 그리는가에 따라 원이나 십자가, 정사각형, 직사각형 등의 기호적인 도식이 나타나며 17가지 형태로 구분된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도식 중에 2~3가지가 모여 집합을 이루고 또 이러한 집합이 모여 66가지의 기본 도형 연합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도형에서 여러 가지 파생되어서 형태가 나온다고 보는 것이 도형의 출현 단계이지요. 그 다음에 도형의 정교화 단계 3, 4세 시기로 유화의 선 구성이 균형을 잡아가면서 도형이 정교화되어 디자인 단계의 특성을 보이는 시기입니다. 유화는 도형 2개가 결합되어 조합을 이루는 형태, 지금 콤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형태와 또 3개 이상의 도형이 서로 결합되어 집합을 이루는 형태, 에그리게이트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이용을 하여 디자인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세모, 네모 조합하면 집이 되거나 이렇게 조합은 유화가 반복적 경험에 의해서 선 구성에 대한 시각적 이론 체계를 스스로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습득되는데요. 최초의 그림은 타원형 도형을 결합한 에그리게이트를 형태로 나타나고 또 사람 그림 속에서 이 시기 특징적인 형태인 만다라, 동그랗게 만다라, 또 방사형, 또 태양형의 특징이 표현되는 시기가 바로 도형의 정교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초기 회화 단계 4, 5세 시기로 낙서와 도형 단계를 거쳐 이제 건물, 동물, 사람, 집, 이동수단, 기타 사물들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초보 단계의 회화 단계입니다. 초기 인물하는 과거에 반복하여 그린 도형들로부터 도출한 형태로 예를 들면 얼굴 모양과 비슷한 만다라, 동그란 만다라, 태양, 방사선 모양 등을 발견하여 숙달한 다음 사람의 얼굴과 팔, 다리를 그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4세 이후부터는 그림의 장식적인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유화가 자기 그림을 명명하기 좋아합니다. 이거는 자, 이거는 엄마, 이거는 몸, 이거는 집,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유화의 그림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이 발달 단계가 이렇게 낙서부터 단순한 형태 그리기, 또 디자인이라든가 이렇게 만다라형, 이게 만다라형이죠. 이렇게 해서 태양형, 둥글둥글, 그다음에 사형 이렇게 나타난 다음에 이제 정말 손과 몸도 이제 몸이 나타나는 시기로 발전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다음 3번째 학도로는 김정 1989년 연구는 노엔펠드가 제시한 미술 발달 단계 6단계를 한국인의 발달과 특성에 맞춰 신생아기를 포함한 7단계로 발전시켰어요. 이 중에 유아 시기에 해당되는 단계를 먼저 알아보면 첫 번째 신생아 출생에서 3세까지를 이르는데요. 유아는 아무 것이나 잡는 대로 입에 갖다 대거나 또는 마구 휘적거리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시기죠. 그것은 그림을 그린다고 볼 수는 없으나 무언가 그리는 흉내를 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아니라 낙서 또는 장난으로 보는 것이 더 가까우나
그린 유아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그렸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그려놓고 그것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아요. 신생아기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그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기로 신생아기로 보았어요. 두 번째 이제 난화기로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3에서 5세 처음에는 위아래로 뭐 희적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선이 점차 숙달되면서 동그란 원의 형태로 발전된다는 것이요. 원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그림을 즐겁게 느끼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와 얼굴 그렸네, 와 잘 그렸네 하면서 반응을 하니 즐겁게 느끼는 계기가 되겠죠. 원을 그릴 수 있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얼굴, 뭐 태양이라든가 사과, 그릇 등과 같이 구체적인 표상물을 그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것을 즐겁게 느끼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손이나 발, 몸통과 같은 세부적인 묘사는 하지 못하나 후기에 가면 아직 뚜렷하게 구분되거나 묘사가 뛰어나지는 않지만 이목구비라든가 몸, 팔, 다리, 손가락 같은 신체 부위를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락이 전기에 연결되지 않았던 선들이 반복되어 회전 운동으로 발달하는 특성을 보이는데요. 동양의 유아들이 서구 유아들에 비해 비교적 빨리 그리고자 하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또 난하기 후기는 자기중심적인 특징이 있으며 또 좌우 상하로 연결되어 회전 운동하는 그 형태의 선이 원형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대상이 보다 다양해지는 시기입니다. 다음 시기로 신생아기, 난아기 지나서 전도식기 5 내지 7세 시기로서 난아기 후반의 그림 발달이 이어지는 이 시기로 무의식적인 그림에서 이제는 의식적인 표현 활동으로 발전되는 시기입니다. 사물을 보는 지각 능력이 높아지면서 주관적인 표현에서 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표현으로 성장해 가는 시기입니다. 유아가 나이가 들면서 얼굴 모습이 점차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또 전도식기의 특징은 이 시기 특징은 얼굴 표현에 관심이 많고 또 수평으로 연결되는 선은 팔로 또 위에서 아래죠. 수직으로 연결되는 선은 몸통과 다리로 상징되는 인물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기 유아들은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것은 주저하지 않고 그릴 수 있으며 유아 그림의 황금기라고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 유아들의 그림 특징은 환상적 표현과 또 동물이나 사물을 의인화하여 표현하는 물활련적 표현이 많아요. 또 편명상에 사물의 정면과 측면이 동시에 그려지는 싱크로니즘 현상과 또 내부가 딱 보이는 투명 그림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사물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특이점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식기 7 내지 9세는 이제 유아 후기가 되겠죠. 아동 전기. 차츰 사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을 눈을 떠가는 시기로 사람과 사물에 대한 판단이나 또 이해가 생겨 대상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려고 시도합니다. 도식기에는 꿈과 같은 환상적 표현이 사라지고요. 그리는 대상과 똑같이 그리려고 노력하는 시기로 그림의 기준을 모델에 얼마나 근접하게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잘 그렸다, 못 그렸다 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 여명기 의사실기 사춘기로 남아 있는데요. 이 여명기는 이제 9 내지 11세로 이제 초동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객관적 표현이 점차 강하게 되면서 사물의 실제와 유사하게 접근하게 되고 시각과 지각의 발달로 그림이 점차 어른스러워지는데 여러분들은 여명기 의사실기 사춘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또 의사실기 11에서 13세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중쯤 가는 거죠. 그림이 완전히 모델과 같은가 같지 않은가 스스로 평가해요. 이 그림이 같으네, 잘 그렸네. 지나치게 사실적이어서 만화풍의 그림을 그리는 이제 연필로 만화를 많이 그리는 시기예요. 이제 사춘기 초등학교 이후 이제 뭐 이렇게 사춘기 시기에 13에서 16세 시기에는 자신이 그린 그림에 비판적인 인식을 갖게 되므로 그림 표현에 관해 별 신경을 안 쓰고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린다는 자체가 유치하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점차 그림과 멀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이후에 그림을 그려본 적이 거의가 기억이 없죠. 예, 그런 게 이제 사춘기 시절에는 이제 비판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유아 미술 표현을 한번, 이 표현의 특징을 한번 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아 미술 표현 일반적인 특징은 뭐 난화적 표현, 뭐 기저선의 표현, 또 투시적인 표현, 뭐 동시성, 반복선, 의인화된 표현, 뭐 자기중심적 표현 이렇게 7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었죠. 이 설명한 7가지 정도의 유아 미술 표현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과제인데요. 컴퓨터 작업이 아니라고 했어요. 또 수기로 직접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또 A4 용지에 작성하되 뭐 어떤 규정은 따로 없어요. 분량도 따로 없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서 맨 A4 용지 맨 윗장, 여기 윗장에 과제 제목 소속을 써줘야 되겠어요. 7강 1교시 과제 2 해서 김아무개 유아 미술 표현의 일반적인 특징 이렇게 해서 사진 찍어서 제출하고요. 원본은 대면 수업, 제가 대면 수업은 8강은 보강으로 5월 11일 월요일이라고 했어요. 5월 11일 여러분이 잘 체크해 두셨다가 5월 11일 월요일 수업에 참석을 출석 수업을 해야지 8강이 출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유아 미술 표현의 일반적인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난화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난화적 표현, 아이들은 대개 첫 돌에서 4 내지 5세까지 난화 그림을 그려요. 이 난화라는 것은 착화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목적 없이 막 난잡한 선으로 이루어지는 그림을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특정 대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싶은 욕구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손에 잡히는 대로 휘두르면서 그려내는 것이 난화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기저선의 표현입니다. 이 기저선이라는 것은 가장 초보적인 공간 개념의 하나로 유아는 공간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선을 통해서 공간의 경계를 나눕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아래, 위에서 아래로 가르면서 왼쪽, 오른쪽. 예를 들어 종이 위에 둥그런 선을 그려 넣음으로써 하늘과 땅의 경계를 만들기도 하고 유아 나름의 공간에 대한 질서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을 통해 유아는 하늘과 땅을 구분하고 또 땅 위에 존재하는 것과 하늘에 존재하는 사물들을 설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저선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투시적 표현입니다. 투시화란 엑스레이화라고 일컫는 그 표현 방식이면서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막 그려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연못 속에 물고기를 그린다거나, 연못 속에 물고기는 안 보이는데 이제 보이는 것처럼 그리는 거죠. 또 집 밖에서도 집 안에 사람들이 다 보이는 것처럼 완전히 집만 보여야 되는데 사람까지 보이게 그려 놓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림의 모습은 밖에서 본 모습인데 유아는 자신의 경험적 지식, 집 안에는 사람이 있을 거야. 집 안에는 뭐 부엌도 있고 또 침대도 있고 그럴 거야.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관념적 사고를 표현하는 것이 투시적 표현입니다. 이를 두고 일본의 다카하시는 정서적 결핍 현상으로 해석했으나 또 구디노프라는 사람은 이에 대해 유아가 보는 것을 그리지 않고 알고 있는 것을 그리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하였습니다.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투시적 표현입니다. 다음 동시성의 표현과 반복적 표현을 보면 동시성이란 하나의 평면상의 유아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여러 관점, 즉 시간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방향, 위치 등을 동시에 나타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그릴 때 정면이나 측면 어디에서 보느냐에 관계없이 그냥 그림에는 4개의 바퀴가 모두 존재하는 거죠. 이러한 표현 방식은 3차원의 미분화된 그 평면과 입체의 구분, 이런 구분이 없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연령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뭐 점차 원근 관계라든가 깊이 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동시적 표현은 조금씩 동시에 4바퀴가 다 그려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점점 감소된다는 것이죠. 반복적 표현 같은 경우는 반복적 표현이나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도식이나 상징성을 만들어내는 대상을 표현할 때 그때 그 도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주 옷을 입은 여자를 반복해서 그린다든가, 그럼 내가 공주가 되고 싶은 너무 열망이 여기에 표현된다는 것이죠. 또 같은 모양의 꽃이나 나무, 또 유아가 좋아하는 머리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먹고 싶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복적 도식 을 표현하여서 유아에게 중요한 어떤 표현 기능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이 반복적 표현 기법입니다. 다음 의인화된 표현과 자기 중심적 표현을 보면은요, 이 의인화에서는
유아의 그림에서 흔히 발견되는데요. 유아는 모든 사물에 대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표현하죠. 애니미즘적 사고에 기인하는 거라고 했고요. 유아는 생물과 무생물 모두에게 얼굴을 부여하는 감정적 표현 존재로 의인화해서 그린다는 것이죠. 꽃을 그려놓고 꽃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웃는 모습, 또 빨간 입술을 그린다든가, 또 해바라기 꽃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얼굴 모양을 그려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 유아에게 나타나는 의인화된 표현이고요. 이거는 자신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요. 또 무한한 상상의 날개로 창조의 근본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자기 중심적 표현에서는요. 유아가 그림 그릴 때 객관적인 시각이나 일반적인 인식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중심으로 그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아는 자신의 그림을 실제와 유사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이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나 기억에 남는 특징이 있으면 매우 크게 나타내고,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부분은 생략하는 등 자신의 생각대로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은 사람의 감정을 실제로 더욱 기쁘게, 아니면 더욱 슬프게, 아니면 가볍게 또는 무겁게 만드는 예술적 표현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자기 표현 기법입니다. 다음은 유아미술교육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유아미술의 기본 원리, 개발의 원리, 개방성의 원리, 놀이 중심의 원리, 통합적 접근의 원리가 있었죠. 네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 기본 유아미술교육의 기본 원리 네 가지를 설명하는 과제가 또 세 번째 과제입니다. 컴퓨터 작업 아니고요. 수기로 직접 작성해야 되고 A4 용지에 작성하며 7강 1교시 3 과제 3. 그래서 김아무개 유아미술교육의 기본 원리. 자, 이거는 파일로 제출한 다음에 원본은 8강 5월 11일 월요일이죠. 1교시에 가져오시면 되겠어요. 그럼 유아미술교육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면 개발의 원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아는 서로 다른 학습의 기능이라든가, 또 서로 다른 학습의 속도, 또 서로 다른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저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달 수준이 다른 유아들에게 동일한 미술 활동을 제공한다면 특정 유아에게는 실망감을, 또 다른 유아에게는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유아의 개개인의 발달적 요구와 발달 수준을 파악한 후 유아에게 발달과 연령에 적합한 미술 활동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개발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개방성의 원리는 교사는 유아가 미술 활동을 하는 순간마다 유아의 선택에 대해 개방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미술 활동의 주제 선택에서부터 또 재료 선택, 또 표현의 방법, 이런 선택을 모든 과정에서 유아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방성의 원리로 두 번째 설명을 했고요. 세 번째는 놀이 중심의 원리입니다. 놀이 중심의 원리라는 것은, 놀이 중심의 원리란 유아에게 있어서 놀이 그 자체가 학습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놀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죠. 유아는 놀이를 통한 학습 안에서 놀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재미로 인하여 학습의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이 중심 원리를 여기다가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사는 유아가 놀이 중심의 미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미술 활동을 주도적으로 즐기고 또 몰입할 수 있도록 놀이 중심의 교수 학습이 전개되어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접근의 원리라고 한다면, 유아들은 언어 발달이 미숙한 발달 시기이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로는 못하지만 그림이라든가 이런 활동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는 미술을 통한 표상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지식들을 구체화, 나는 이런 것을 알고 있다 라고 구체화한다는 것이죠. 즉 미술 활동은 유아기의 언어적,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창의적, 심미적, 사회성 발달 등등등등 유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학습 도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아의 여러 가지 이 발달은 서로 분리되어 발달하지 않죠. 언어가 발달하는데 창의성이 발달하지 않고, 인지가 발달하는데 사회성은 발달하지 않고 이러진 않잖아요. 통합적으로 발달하고, 유아는 각각의 영역별로 지식을 따로따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학습한다는 것이죠.
것이죠. 그래서 교사는 유아에게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들이 통합되는 미술 활동으로, 미술은 미술이다가 아니라 미술 활동 자체도 여러 영역과 통합되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통합적 접근의 원리입니다. 다음은 명화 감상 교육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명화 감상 교육 방법을 보면은 이제 그 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감상 방법이 나왔었죠, 그때.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감상 방법이 4가지가 나오면서 그 명화 감상 활동 시 주의해야 될 점들도 한 뭐 5가지 정도로 나왔는데요. 이 감상 교육을 지금 제가 요약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 감상 방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과제 4번으로 컴퓨터 작업이 아닌 수기로 직접 작성하는 거고요. A4 용지에 또 7강 1교시 과제 4 김아무개의 명화 감상 교육 방법. 자, 이렇게 해서 과제 제출하시고 대면 수업 때 가져오시면 필사본 가져오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지금 과제가 이번 시간에 과제가 5가지인데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아마 8강 아니면 9강에서 중간고사를 볼 것 같아요. 필기 서술형 시험이요. 이번 중간고사 미술은 서술형 시험이에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서술형 시험은 없고 아마 포트폴리오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들을 다 정리 잘 해두시면 중간고사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직 이제 아마 다음 8강 때 제가 공지를 해 드릴 건데 여러분 수기로 작성할 때 꼼꼼하게 작성을 해 보시면 여러분이 중간고사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명화 감상 교육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또 복습을 해 보면요. 유아를 위한 명화 감상에서는 단순한 시각적인 관찰 이상의 미적인 체험 기회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미적 요소에 대한 탐색과 또 작품의 분석 및 의미의 해석과 또 그 가치를 판단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상 방법은 작품의 전체에서 세부적인 순서로 감상하고요. 또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감상 방법을 4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판단으로 명화를 처음 접했을 때 전체적인 느낌이라든가 인상 등을 먼저 첫 번째 딱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감상을 먼저 한 다음에 2번째 작품의 미적인 요소라든가 표현 방법 등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 들어간다는 것이죠. 3번째 작품의 의미라든가 이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거를 작품을 만들었을까라는 의도를 파악하고 마지막에 작품의 선호에 대해서 나는 이 작품이 어떻다 저렇다 하는 선호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사는 명화 감상 지도 시에 주의해야 될 점들을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그림에 담긴 다양한 표현 기법이라든가 작가의 열정과 애정 또 작가의 사상과 감정들에 대한 생각을 폭넓게 갖도록 지도해야 돼요. 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죠. 이를테면 유아에게 다른 사람의 작품에서 선, 색, 질감, 형태에 대해 토의하도록 한 경우 유아의 자신의 미술 작품을 자기가 그린 작품을 보면서 보다 그 작품과 내가 그린 작품을 보다 새로운 차원으로 발달하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작품으로 접근하게 하고 다양한 폭넓은 지도를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번째, 유아로 하여금 미적 반응이라든가 미술 표현 능력이라든가 또 미적 지각 능력이라든가 또 미술 작품에 대한 설명력을 길러주기 위하여는 비평 단계를 통해서 명화 감상 활동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술 요소에 기초한 그림 비평 활동을 통해서 유아의 그림 표현 능력이 증진되고 있음을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비평 단계를 다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7강 2교시 신문활동 과제를 넣어드렸는데 제가 신문활동 작업을 하고 또 이제 발표한 다음에 꼭 후기를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자기 작품에 대한 어떤 감정이라든가 어떤 비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더 발전된 작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데 유아도 마찬가지로 유아의 그림 표현 능력이 증진된다는 것을 명화 감상 활동에서 입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 주면 좋겠고요. 셋째로 작품에 대해 일정한 형식적인 틀을 제시하는 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자신의 생각을 보다
적절하게 표현해 보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에 나타나는 감정이라든가 기법, 형태, 의미 등을 감상의 내용으로 삼고 이 순서대로 감상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화를 감상하는 과정에서 놓친 명화의 특징들을 덧붙여서 설명해 준다든가, 또 감상 과정에서 사용되는 미숙한 단어를 감상에 적합한 단어로 옮겨주는 역할을 교사가 해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명화 작품에 대한 토의를 위해서 칠판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같은 것들 적어주고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도와주는 활동을 한다든가, 또 비교 감상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려진 명화를 뭐 유화라든가 아니면 수채화 아니면 뭐 연필화 이런 서로 다른 두 장의 명화를 제시하고 비교를 통해서 명화의 기법이라든가 형태, 의미, 느낌, 이게 서로를 질문하고 토의함으로써 명화를 새롭게 발견하고 느끼도록 도와주는, 이것들이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형식의 틀을 제시해주는 교사의 역할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겠죠. 네 번째, 감각적 특성, 또 형식적 특성, 표현적 특성, 또 기법적 특성, 이 네 가지 미술 특성을 강조하는데요. 감각적 특성은 선이라든가 색, 형, 뭐 질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또 형식적 특성, 뭐 균형이라든가 조화라든가 반복 이런 것을 강조하고요. 또 표현적 특성, 또 느낌이라든가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것도 강조하고요. 또 기법적 특성, 재료에 대한 측면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재료, 유화학 재료냐 아니면 뭐 수채화 재료냐 아니면 연필이냐 이런 거겠죠. 이런 여러 가지의 기법의 특성 요인을 감상 활동에 포함시켜 준다면 감상이 더 풍부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술적인 감흥을 얻어내기 위해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요. 유명한 예술가가 만들거나 그린 미술 작품은 유아가 미술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매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명화 감상 교육에서는 유아의 활동을 중심으로 유아마다 독특하고 창의적인 표현으로 안내할 수 있는 교사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인식해 두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아 미술 교육 평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과제 다섯 번째 유아 미술 교육의 평가 내용을 보면 이제 3명의 평가자들이 있었잖아요. 뭐 반즈, 1987년에 반즈, 뭐 아니면 1994년에 허보홀츠와 힌슨, 또 1988년에 슈르마허, 이런 사람들의 평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정리해 드릴 건데요. 이 평가 내용들을 수기 작업으로 A4 용지에 작성을 하여서 또 7강 1교시 과제 5, 뭐 김아무개 유아미술교육 평가의 내용 이렇게 쓰시고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원본은 8강 1교시에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아미술교육의 평가 내용을 반즈 1987년 연구한 그 반즈가 제시한 평가 내용을 5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미술활동의 과정에 대한 평가죠. 구체적으로 아이디어가 창의적인가, 뭐 독창적인가, 또 작업에 몰두하고 호기심이 많은가, 또 노력을 하는가, 뭐 작업을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하는가, 뭐 다른 또래와 협동을 잘 하는가, 또 시각적인 자극에 반응하는가, 또 어려움을 극복하는가, 필요할 때 지시를 잘 따르는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미술 활동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미술 활동에 대한 평가 를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미술 도구 및 재료를 적절히 사용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인데요. 구체적으로 그리기 재료를 활용하는가, 또 가위를 사용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철사, 이렇게 딱딱한 철사 재료를 사용하는가, 이런 다양한 미술 재료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평가 이고요. 세 번째로는 매체 사용 능력에 대한 평가인데요. 다양한 미술 매체의 본질에 대해 이해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미술 표현을 할 수 아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색을 혼합하는 능력이 있는가, 점토 등과 같은 매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가, 적절하게 다룰 줄 아는가, 또 입체 구성을 위해 매체를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가, 이런 것들,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네 번째, 대상에 대한 변별력과 분석적 평가인데요. 분석에 대한 평가. 이 구체적으로 사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변별할 수 있는가, 사물에 대해서 전시된 작품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감상하는가, 또 선, 색, 모양, 어두움, 밝음 등과 관련된 미술적 어휘를 사용할 줄 아는가,
또는 자신의 작업 수행 정도를 판단할 줄 아는가 등의 주요 내용, 주요 평가 내용들을 에 대한 그 평가가 변별력과 분석력 평가입니다. 다섯 번째, 유아의 개별적 발달 수준에 대한 평가인데요. 이 개별적 수준과 관련된 평가는 작업의 내용이 유아의 미술 발달 단계에 적절한가,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있는가, 자신감 있는가라는 거죠.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구현할 줄 아는가, 또 주제에 적절하게 접근할 줄 아는가,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선호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줄 아는가 등이 유아의 개별적 발달 수준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죠. 반즈가 제시한 평가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 허버홀츠와 헨슨이 1994년에 제시한 평가 내용을 보면 네 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아동 미술 평가 시 아동의 미술 재료를 다루는 기술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떻게 이 재료를 다룰 줄 아는가에 대한 평가가 되겠죠. 둘째, 아동의 작품 속의 미술적 요소 및 원리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아동의 작품 속에 담긴 감정 및 정서에 대한 평가죠. 이런 것들을 어떤 정서가 어떤 감정이 들어있는가를 평가해 본다는 거고요. 네 번째, 아동의 작품 속에 나타난 독창성이나 상상력 등에 대한 평가, 이 아이가 얼마나 독창성이 있고 얼마나 상상력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유아 미술교육의 평가 방법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루마허 1988년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 내용은 좀 많죠. 7가지죠. 첫 번째, 신체적 발달. 작품 제작 시 대소근육을 통제할 수 있는가, 미술 도구나 재료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미술 활동을 완성하는가, 이런 것들의 발달 영역을 평가할 수 있고, 사회성 발달 영역, 다른 유아와 협력할 줄 아는가, 다른 유아의 아이디어나 스타일 등을 인정하는가 등이 사회성 발달 영역에서 평가할 수 있고요. 정서 발달 영역, 미술 활동에서 자신의 실수나 성공적이지 못한 시도 등을 인정하는가라는 것이죠. 내 감정에 대해서. 미술에 대한 자신감, 자기 확신이 있는가, 또 미술 작품을 통해 자신의 느낌이나 기분을 표현하는가, 또 자신에게 중요한 대상을 생략하거나 또 아니면 막 크게 왜곡 과장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서적 발달을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인지적 발달 영역에서 미술의 가치 이해에 대한 평가로서 자신의 작품에 대해 제목을 붙이고 또 설명할 수 있는가. 제가 여러분 작품을 만들 때마다 제목 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인지적 발달, 유아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거를 연습시키고 훈련시켰던 것인데요. 그렇게 자기가 작품을 만들었으면 이 작품에 대해서 제목을 딱 붙일 수 있는가, 인지적 발달 영역을 평가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표현하는가, 너무 난해한가, 그러면 이 발달을 볼 수 있겠죠. 작품 속에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든가 장소, 사건, 경험에 대해 이해를 반영했는가에 대한 것이 이 이해 부분이기 때문에 인지적 발달 영역이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창의적 발달 영역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탐색하는가, 여러 가지 매체 사전을 찾아본다든가 인터넷을 검색한다든가 이런 거겠죠. 자료 등을 창의적으로 조직하는가, 또 독창성이나 상상력을 작품에 반영하는가, 개인적으로 독특한 어떤 미적 진술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창의성, 기발한 생각으로 표현했던 거, 이거는 다른들이 표현하지 못했던 거를 표현했네, 이런 것은 창의적 발달 영역에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미학적 발달 영역. 여섯 번째, 주변 환경과 자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즐기는가. 미적으로 너무 재밌어,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의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 나는 저거 너무 난해, 지루해, 이러지 않고 다양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자연이나 주변 환경, 또 자신 및 타인의 작품에서 미적 요소들을 사용하여 감상하는가. 이거는 이래서 멋있고 여기는 이런 게 더 멋있고, 이렇게 해서 정말 미적인 발달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평가 내용이 여섯 번째라면,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선호도에 대한 평가인데요. 그리기, 찍기, 이렇게 딱딱 찍어내기, 콜라주 등과 같은 2차원적인 활동과 또 조각이라든가, 이게 이제
구성하는 거죠. 점토, 모빌 이런 3차원적 활동 가운데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선택해 보도록 하는 것인데요.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지, 이 아이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지, 이런 선호도에 대한 평가를 이 미술 작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 미술 교육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게 7가지나 다양한 영역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 사람은 슈마허입니다. 이전에 허버 홀츠와 헨슨이었었고요. 이전에는 반즈였습니다. 반즈, 허버홀츠와 헨슨, 그 다음에 슈르마허 이 세 사람이 제시한 평가 내용 방법들이 뭐 4가지, 5가지, 뭐 7가지 많이 있잖아요. 요것들을 좀 이렇게 규모 있게 딱딱 체계 있게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제가 계속 설명한 것처럼 컴퓨터 작업이 아니고요. 수기 작업을 작성해야 되고 A4 용지에다가 과제의 이름을 꼭 쓰시고 제출한 다음에 이 원본 수기로 작성한 작성 원본은 8강 즉 5월 11일 우리 한 주 쉬는 거예요. 제 아동미술은요. 11일 8강 월요일 날 보강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 8강 수업 때 가져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7강 2교시를 하고 이제 3교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3교시에는 부가트 3번째 부가트 여러분하고 같이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